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사 수업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업에서 처음 녹화하는 거라 좀 많이 어색한데 최대한 빨리 간결하게 해서 수업 끝내 볼게요. 자, 이번 시간 보면은 민주화를 열망한 4.19 혁명이에요. 보통 웬만한 사건에는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데 이렇게 혁명이라는 말을 붙였다.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면 모든 시민이 함께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월 19일 날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그럼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배경,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로 인한 거고요. 이 독재 과정이 나와 있고 이 독재에 대한 저항이 여기 민주화를 향한 4.19 혁명. 이 4.19 혁명이 성공하면서 여기 보면은 새로운 헌법과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대통령이 된 연도를 보면 1948년입니다. 자, 이때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다른 말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했던 선거입니다. 그게 바로 50 총선거예요. 이거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복습이에요, 이거는. 자, 이렇게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를 우리는 재헌국회라 그래요. 여기는 헌법을 만드는 국회예요. 그래서 헌법을 만든 다음에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았을 때 국회의원은 누가 뽑느냐? 반대로 말했네. 대통령은 누가 뽑느냐? 국회의원이 뽑는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라고 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간선제. 이거 간선제라는 말은 뭐냐면 대통령을 국민이 간접적으로 뽑는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뽑는다라는 걸 직선제라고 하고 간접적으로 뽑는다라는 걸 간선제라고 해요. 이게 오늘날 현재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 하지만 이때에는 국회의원들이 뽑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자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부 다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면 현재 헌법을 생각해봐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시스템, 간선제 방식으로는 재선, 다시 대통령에 뽑히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왜?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승만이 계속 대통령을 하기 위한 무리수를 계속 두게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치 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그 단체 이름은 자유당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모아 여기다 밑줄 치고 이 지지 세력 중에서 우리가 한 명 정도만 이름을 써볼게요. 자, 이기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기붕과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은 여당으로서 자유당을 만들었다. 여기서 여당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을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 정치 단체죠.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국민의힘이겠네요. 자, 그러고 미리 설명을 할게요. 요거에 반대되는 야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당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을 야당이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이승만은 일단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치 단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봐요. 전쟁 중 임신 수도였던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우선 이 전쟁은 6.25 전쟁입니다. 자,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나서 수도를 부산으로 옮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 이거 정말 위기 상황에만 대통령이 선포하는 명령인데 조금 구체적인 개념을 써줄게요. 자, 국가에서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일어났을 때 헌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군사력,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명령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법이 없어요. 오직 대통령이 움직이는 군대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만 이 명령을 선포하는 건데, 이때 선포를 한 다음에 지금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싶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선제로는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싶은데 이 직선제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버렸다. 이게 원래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체포할 수 없지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자, 국회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킴. 여기서 발췌라는 말은 여러 가지 내용을 짜집기했다. 짜집기해서 개헌, 헌법을 개정하다. 더 쉽게 말하면 헌법을 고치다.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을 짜집기해서 헌법을 구체적으로 고쳤냐? 여기 나오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내각 책임제로 하겠다. 이 내각 책임제가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이거 뭐냐면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행정부에다 체크하고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국무총리, 장관 이런 높은 공무원들을 의회가 뽑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테마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 대통령보다는 의회의 파워가 엄청 세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대통령 중심제지만 이때 헌법을 바꿨을 때, 이승만이 바꿨을 때 내각 책임제라는, 의회의 힘이 매우 센 내각 책임제라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렸다. 이 두 가지를 짜집기했다. 자, 이렇게 짜집기한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했죠. 그래서 이승만이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이때는 직접 선거라 그랬어요. 이거 직선제라는 시스템. 자, 대통령이 또 됐어. 근데 또 되고 싶어. 2년이 지났는데 또 되고 싶네.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할 수 있다. 이거 이때 당시 헌법으로는 2번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미 이승만은 이미 2번 대통령을 했거든. 근데 이승만이 원하는 건 종신집권,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싶거든. 그래서 새로 헌법을 바꾸기 위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요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만큼은 중임 제한을 폐지한다. 중임, 여러 번 대통령 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 여러 번 대통령 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을 없앤다. 말을 바꾸면 죽을 때까지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문서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 이 개헌안, 새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이 문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가까스로 부결, 이거 거부된 거예요. 투표 결과 정말 아슬아슬하게 거부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4.4.5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승만이 4.4.5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거를 통과시켰다라는 말인데 여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통과시켰다. 이승만의 헌법 개헌안 통과,
이 무슨 말인지 볼게요. 분명히 이승만이 제시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라는 문서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가까스로 거부됐다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자, 당시 국회의원이 203명.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가 돼.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135.33명. 그러면 사람은 소수점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수점이 0.1이라도 되게 되면 이거를 올려줘야 돼. 법적으로 해석할 때. 그래서 이거는 136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맞고요. 근데 실제 투표에서는 봐봐요. 135명이 이승만의 주장에 찬성을 했어. 그러면 한 표 부족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부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승만이 반올림 적용하면 되잖아. 135.33에서 이 0.3을 반올림하면 136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시켜야 돼 라는 정말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서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여기 조봉암이라는 사람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 사람 아주 젊은 사람인데 특이한 점은 평화 통일을 주장했다는 거. 자, 이것과 반대되는 주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북진 통일. 이거는 전쟁을 해서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승만. 이승만과 입장이 전혀 다른 아주 젊은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많은 인기를 얻게 돼요. 비록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2등을 하는데 이승만과 엄청난 차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조봉암 인기가 많아졌어. 그래서 이 조봉암은 본격적으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치 단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진보당이라는 단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이승만은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조봉암에게 너 간첩이지 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실제로 조봉암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승만에게 위협이 됐던 조봉암을 간첩죄로 누명을 씌워서 사형시킨 사건, 진보당 사건. 이렇게 이승만은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사들을 이렇게 없애는 등 아주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12년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2년 동안 하다 보니 사람들은 지금 불만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요 날짜가 3월 15일이에요. 근데 보면 부정선거라 그랬죠. 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당시 대통령 선거 시스템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오늘날하고 뭐가 다르냐면 두 개의 자리를 뽑아요. 첫 번째 대통령, 두 번째 이거 한 팀이에요. 부통령.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 후보를 뽑는데 이 두 자리, 요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입장이거나 같은 편이면 좋겠죠. 즉 이승만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 부통령이 되는 게 좋겠죠. 그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찍은 거예요. 근데 당시 대통령 선거 여론을 보면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은 인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런데 내 따까리가 부통령이 되는 게 중요했거든. 그래서 요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돼요. 전체 투표의 40%를 사전 투표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미리 조작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다 넣어놨다는 거. 봐요.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누구 찍어야 되는지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으라고 협박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투표함과 바꿔치기요. 이게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냐면 실제로 개표를 해보니까 이러한 투표함이 100% 이승만, 100% 이기붕 이런 식으로 개표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승만이 계속 독재를 하려는 무리수를 두다가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너무 많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자 전국에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중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참여하게 돼요. 이거 학생인데 이거 중학생이거든요. 이 김주열은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체크를 해주고 이 김주열 학생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맞아 죽습니다. 최루탄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 사실을 경찰은 은폐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시신을 돌에 묶어서 물에다가 버렸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때 시신이 발견되면서 4월 19일 날 정말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4.19 혁명이에요. 물론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승만 타도, 이승만 나가라 이렇게 외쳤을 때 이승만의 대응은 경찰이 총을 쏘거나 또 나옵니다. 비상계엄, 이거 원래 함부로 선포하면 안 되는 이 명령을 내리고 군대를 투입해서 사람들을 거의 학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돼요. 자, 이건 너무 무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갔으면 군대조차도, 이 군대거든요. 이 군대도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고 중립을 지켜요. 원래 군대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기본 시스템인데 군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승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니까 중립을 지켜 미국 봐요.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게 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이승만과 미국은 친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게다가 대학 교수들도. 이렇게 모든 여론이 이승만을 비판하기 시작하자 이승만은 하야하게 됩니다. 이거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19 혁명은 성공으로 끝나게 돼요.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의사 표현을 했고 또 행동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 민주주의를 향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거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보면은 다음 걸로 가볼게요. 이승만이 하야 나간 이후에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란함도 수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중간에 끼어 있는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 정부는 누가 이끄냐? 당시 국무총리였던 허정이라는 사람이 임시로 이끌게 돼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요 과도 정부 있죠? 요 정부 자체는 4.19 혁명, 이 시민들의 의지, 혁명을 이으려는 의지는 많지 않았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허정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과도 정부, 다음 대통령을 뽑기 전까지 임시로 이렇게 정부를 맡게 되는데 이 정부에서 헌법을 바꾸게 돼요. 그게 바로 내각 책임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거 의회의 힘이 센 거야. 그리고 이게 좀 독특할 거예요. 의회의 시스템을 좀 바꿉니다. 양원제는 양 두 개라는 뜻이야. 그럼 의회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자, 다시 써줄게요. 의회는 참의원, 민의원. 그리고 얘네들의 파워가 무지 셉니다. 자, 대통령을 뽑고요. 여기서 국무총리도 뽑아요.
의회의 파워가 엄청 강한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고, 이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윤보선, 그리고 국무총리는 장면. 근데 이때 특히 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힘이 매우 약했어요. 이게 내가 책임질 시스템이기도 한데 힘이 매우 약했다. 외래 국무총리가 국가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도 장면 내각이라고 나오죠. 대통령보다는 이 사람 국무총리의 사람 이름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4.19 혁명이 성공을 해서 임시적으로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정부를 이끌었고, 그때 헌법을 바꾸어서 바꾼 헌법에 따라서 선거한 결과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이 되는데, 이 장면 내각에서 했던 일 중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볼 건 결국엔 이겁니다. 이게 보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똑같아요. 여기서 나온 거랑 내가 여기 썼던 거랑. 4.19 혁명을 이으려는 의지가 많이 부족했다. 그럼 그 부족한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 그 3.15 부정선거 있죠? 그때 사람들이나 부정축제, 뒤로 뇌물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처벌에 대해서 엄청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소극적이었다는 건 뭐냐면 당시 시민들이 열망하던 민주주의, 올바른 사회, 깨끗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꼭 써놔야 될 거는 이렇게 하고, 당시 투스타였던 군인 박정희의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도 보세요. 지금 1년밖에 못 가죠. 이게 1961년 5월 16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이라는 정부 자체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군인 박정희에 의해서 쫓겨난다. 그리고 박정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했던 내용 사실 엄청 많거든요. 이거 시험 공부할 때 이해 안 가면 한 번 더 영상을 빨리 돌려서 보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학교에 왔을 때 할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지루했을 텐데 너무 진도만 나가서 이거 영상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빨리 돌려도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돌려볼 사람들 이미 다 봤겠지? 미안하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봐요. 또 혹시 아직 건기 아직도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지? 이제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 고생했다.